네, 9월 1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1% 하락한 35,360포인트, S&P 500은 0.13% 하락한 4,52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15,25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결론을 내리면 차익 실현 매물과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압박에 개장 초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인 113.8을 기록하며 예상치 123.1을 하회를 했습니다. 8월 시카고 PMI는 66.8로 전월에 74.4, 예상치 69.4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 경기 관련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상승했고 에너지, IT 산업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는 1.03% 하락한 6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는 한 8개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9월달 NH글로벌 월보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연구원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월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경기와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해의 N자형 궤적을 좀 그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가겠지만 연말에는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연말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반기 중에 초반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다가 연말 정도에는 가치주가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주식시장을 선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은 어저께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그제까지는 주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대체로 대형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테크 업종들이 실적 개선들이 빠르게 나타남으로써 이제 실적 대장주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의 환경이 일정 부분 좀 바뀔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판단이 들면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못 올랐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전략 파트와 채권 파트에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측에서 병목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좀 빠르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생산 공장인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진국 내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금리를 좀 못 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연말로 갈수록 좀 해소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공여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좀 이제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쪽에서는 최근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세가 좀 피크아웃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부스터샷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들이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들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이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이 견인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정상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도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속도가 좀 중요하겠지만 주식시장에는 일정 부분 상승 탄력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지수는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보다는 실적 레벨에 더 크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EPS 전망치들이 추가적으로 상향 추정세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 증가율 자체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리의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연말 정도까지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강력한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것들이 지금 하락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마이너스 50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 평균 수준이 한 마이너스 65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기대는 되겠지만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일 쪽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들을 좀 견인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일정 부분 좀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시장보다 더 견조한 실적 모멘텀 같은 것들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연말 이후에는 실적 모멘텀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을 언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가 대면 활동 재개로 좀 약화가 되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워낙 견조했기 때문에 증가율 측면에서 기저효과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테크 업종이 주가 랠리가 좀 주춤해질 가능성들이 높고 오히려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시행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산업재, 금융 업종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측면에서 국가별 선호도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가 상승 탄력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고 주도했던 국가였던 미국 역시 상승 탄력들이 좀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투자 의견들을 단기적으로 확대 의견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단기 투자 의견들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선진국화 때 어떤 경기 회복 탄력이라든지 정책 모멘텀 같은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미국과 유럽 주시장은 여전히 좀 선호를 하고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앞서서 김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3분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형 실적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저희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소재 산업재, 인프라 관련주들을 좀 넣었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관련주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만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투자 집행이 시작된 것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인프라나 복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나 예산안을 같이 묶어서 진행할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5조 달러 법안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정책 모멘텀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가지고 가는 전략은 이제 금융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정상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완만하게나마 금리의 상승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시면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S&P 500 대비 아웃퍼폼했던 부분들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금융 섹터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주제로 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속되든 지속되지 않든 이 재택근무에 대한 비중은 결국에는 20에서 40%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경쟁의 우위로 좀 차지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점을 봐서 저희는 이 관련주들을 좀 추천을 했고요. 저희가 글로벌 월보 포트폴리오의 관련 종목들과 ETF들을 좀 추천해 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가 8월달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4분기에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변화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존 전망치가 그 플랫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없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5% 수준 하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안 좋게 본다라는 그 시각보다는 4분기는 그거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버랑 PC 그리고 모바일 이제 세 가지 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모바일 디램 최근에 수급이 좀 양호합니다. 4분기에 그 모바일 디램 가격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유한 그 모바일 디램 재고 축소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애플이 9월 달에 그 아이폰 13을 공개 예정인데 이 판매량이 거의 한 1억 대 수준으로 그 전작들보다 훨씬 더 양호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모바일 디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버랑 PC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버는 그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은 시장에서는 한 0%에서 5%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상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존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북미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이 3분기에는 그 메모리 주문을 거의 안 하다가 최근에 주문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요거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주문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이 메모리 제조사들의 공급량을 좀 소화할 정도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은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부진한 부분은 PC 디램이고요. PC 디램 가격은 4분기부터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월 달부터 그 비대면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PC 수요가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최근에 좀 많이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PC 디램 가격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램 가격은 상승하고 서버 디램 가격은 유지되고 PC 디램 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체 블렌디드 ASP는 플랫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램의 이제 공급이 그 수요보다 좀 많아질 그 시기는 4분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1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분기가 이제 제일 비수기인데요. 1분기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의 캐파 확대가 뭐 여전하고 이 회사들이 지금 캐파를 뭐 계속 늘릴지 아니면 그 수급에 맞춰서 약간 줄일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수급이 최근에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회사들이 그 공격적인 캐파 투자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4분기부터 이제 원 알파 14나노미터 공정 전환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공급이 수요보다 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8월달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PC 디램, 뭐 낸드 다 이제 플랫을 기록했고요. 보통 분기 계약 대부분이 그 월 초에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는 7월달에 대부분 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7월달에 가격이 좀 변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8월달은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저희는 그 여전히 이제 뭐 보호적인 그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빠진다라고 시장에서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4분기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부터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한 뭐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뭐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입니다. 외국인 수급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월 중순부터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매도 세고 어제 하루 들어왔는데 그 차이점 왜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다른 테크 업체들은 다 대부분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만 뭐 유독 그 메모리 업체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너무 부정적이었다. 뭐 단기 뭐 바텀 피싱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시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 이규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 북미 고객사의 경쟁사인 샤프가 베트남 공장에서 계속 그 생산 차질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최근에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거로 좀 확인이 됐고요. 그 단기적으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예상보다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아이폰은 이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뭐 기판 쪽이라든지 뭐 XR 같은 신규 기기 쪽에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적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올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대비해서 지금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쟁사인 샤프가 베트남 공장에서 그 확진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일단 셧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경쟁사 공장이 위치한 호치민시가 이제 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수혜가 좀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센서 시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 경쟁사가 같이 그 부품을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수율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양호하기 때문에 실적 확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좀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우려하는 바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판매가 이제 얼마나 좋을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최근에 기존에 이제 LG노텍과 샤프, 오필름 이렇게 세 업체가 메이저 카메라 모듈 업체였는데 오필름이 빠져나가면서 경쟁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최근에 또 호엘이라는 회사가 럭시어라는 중국 업체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다시 좀 그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샤프의 생산 차질에서도 발생한 것처럼 카메라 모듈 기술 경쟁력은 일단 동사가 독보적으로 이제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판 부분 같은 경우 이쪽에도 RF 관련 그 패키징 쪽이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5G 쪽으로 가면서 이쪽 시장이 되게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처음 이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기록을 할 거로 예상을 해서 그 향후에 계속 이제 이쪽은 호조세가 지속이 될 거라는 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감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 아이폰에 대한 계속된 이제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뭐 내년에도 이제 점유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뭐 센서 시프트 기술이나 3D 센싱 같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침투가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고객사가 지금 XR 기기를 내년 6월 정도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3D 센싱 모듈을 동사가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도 높아서 뭐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할인된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LG생활건강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방산우주개발 관련해서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방위 사업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 시간에 좀 보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2022년 국방 예산은 총 55조 2,277억 원입니다. 올해 편성했던 국방 예산 대비 4.5%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예산의 좀 에버리지 인상률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이제 정부 예산은 주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 의한 좀 극복이나 뭐 에너지 믹스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 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인상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안에도 좀 뜯어보면 저희 방위력 개선비보다 전력 유지비 인상 폭이 큽니다. 전력 유지비가 37조 8,912억 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올해 대비 5.7%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좀 복지성이 강합니다. 병사들의 급식 개선, 그 다음에 병사들의 급여 인상, 그리고 예비군 훈련 참석에 대한 보상금 인상, 그리고 복무 중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정책 등 전반적으로 좀 군인 복지 쪽으로 예산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자체만 보면 17조 3,365억 원인데 올해 정부 예산이랑 비교하면 2% 인상에 그치기 때문에 어렴풋 보면은 좀 실망스럽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자체의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내년 예산이 올해랑 큰 차이가 뭐냐하면 내년에는 저희 F-35A 스텔스 전투기 구입 예산이 빠집니다. 이게 대략 1조 2천억 원 상당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지고 이게 또 국내 무기 수입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국내 방산업체 시각에서만 봤을 때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상률은 대략 9%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탈에서 봤을 때는 방위력 개선비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방위사업체로만 좁혀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국방 예산이 9% 늘어난 것과 유사한 형태를 체감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 이상의 이제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방위력 개선비의 내용을 뜯어보면 주로 정찰 위성,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차세대 전술 정보 통신 체계 등으로 좀 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나 이런 방산전자 장비에서 매출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매출의 70%를 레이더나 방산 IT 장비에서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체감이 있으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항공모함에 관련된 국방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72억 원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제작을 하라고 잡은 예산은 아닐 거고요.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TF라든지 이제 착수 조직을 세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직을 세팅한다면 결국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후에 뭐 23년이나 24년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줄여서 방사추에서는 항모 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했을 때 한 척당 백감만 2조 원 정도가 필요하고 함재기를 같이 포함하면 한 척 구성하는데 3조 5천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2척에서 3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체 예산은 차후에 대략 10조 규모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방산업체한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지식 넘어가겠습니다. 융기실리콘 조철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융기실리콘이 시장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치에 부합하는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3% 증가했고요. 네, 순이익은 21.3%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높은 모듈 단가로 인해서 올해 중국 내 태양광 설치 규모는 13기가와트, 모듈 수출 규모는 44.2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24%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사의 모듈 판매량은 16.6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급증하면서 매출 고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모듈 비문 매출 비중이 많이 증가하면서 동사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21.7%로 전년 동기 대비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급등세를 이어가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6월을 고점으로 소폭 조정하면서 중국 내 일부 웨이퍼 업체들이 단가 인하를 단행하였음에도 동사는 올해 총 7차례에 거쳐서 웨이퍼 단가를 평균 57%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알루미늄 등 원부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모듈 부분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웨이퍼 부분 수익성을 극대화하였고 중소 모듈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동사의 모듈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4분기 통일 등 업체가 증설 중인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폴리실리콘의 수급 분율 균형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중국 내 태양광 웨이퍼랑 모듈 공급도 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업종 내 경쟁은 다시 기술력과 원가 절감, 자금 조달 능력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연초에는 융기실리콘이 웨이퍼 단가를 크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올해 상반기 동사 연구개발 비용이 51% 급증했는데요. 따라서 동사의 신형 태양광 셀의 에너지 전환 효율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일체형 제품 양산에도 돌입했고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의 사업에도 확장한 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 기업인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중국 게임 산업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고요. 매치한 딘펑에 대해서 장대영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1위 배달 음식 플랫폼 기업인 메이투안디엠핑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성장하여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과 지배지분순이익은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이 적었습니다. 2분기 사업 부분별 실적을 보면 음식 배달 부분은 배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배달 총 거래량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2.0%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부문은 고급 음식점 확대와 가벼운 식사 옵션 도입으로 오프라인 음식점 예약 고성 정세가 유지되었고 여기에 중국 내 호텔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혁신사업 및 기타 부문은 B2C 사업, B2B 식품 유통, 커뮤니티 공동구매, 자동차 공유 등 대부분의 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액이 114% 성장했는데요. 커뮤니티 공동구매 관련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인해 영업 적자율이 전년 대비 50.9%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배달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주문 음식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지도 의견을 발표했는데
플랫폼 업체가 배달 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회보장법 가입 및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 반영 시 동사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8월 17일 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고 9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한 이후 이르면 4분기 내에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분기 확정안 발표 시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9월 1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